요즘 여러분 뉴스를 보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내 노후를 믿고 맡긴 주식 정말 안전할까? 최근 서울에 한 6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퇴직금 8천만 원을 안정적인 배당 ETF라며 투자했지만 불과 6개월 만에 원금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더 끔찍한 건 이분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50대, 60대 사이에서 주식으로 연금 만들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죠. 삼성전자, 테슬라, AI, 양자 컴퓨터 관련 주까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열풍의 뒤에는 냉혹한 현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는 한 달 생활비도 안 되고 금리는 물가를 못 따라가니까 결국 다들 마지막 희망을 주식에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아시나요? 60대 이상 투자자의 40%가 최근 1년간 실제 손실을 봤다는 사실을.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 속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거라 믿었던 그 주식, 정말 당신 편일까요? 제가 그 억울한 사연을 말씀드릴 테니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경기도 용인 수지구의 한 아파트. 해질 무렵의 작은 거실에는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주식으로 내 노후를 바꾼 사람들이라는 두꺼운 책이 펼쳐져 있었다. 그 책을 읽던 사람은 62살의 정혜수 씨였다. 한때 중견 전자부품회사에서 30년간 근무하며 정 부장이라 불리던 사람이었다. 그의 퇴직금은 1억 5천만 원. 퇴직식 날 동료들은 축하한다고 웃었지만 정 씨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오래된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이 돈으로 앞으로 30년을 살아야 하는데 그 생각이 머리를 짓눌렀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새벽 유튜브에서 50대 주식 투자법, 은퇴자 배당 ETF라는 영상글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부터 책상 위에는 주식 관련 서적이 쌓여갔다. 아내 이선영 씨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여보, 이제 좀 쉬어. 젊을 때도 밤새 회사 일만 하더니 퇴직하고도 또 이러면 어떡해.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회사는 끝났지만 인생은 아직 안 끝났잖아. 정 씨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는 국민연금으로 한 달 80만 원 정도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월세관리비 보험료를 빼면 남는 게 없었다. 은행이자는 물가를 못 따라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노후는 망한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의 첫 투자 종목은 삼성전자였다. 이 회사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절대 안 망한다는 믿음이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는 유튜브에서 테슬라 2배 ETF 광고를 봤다. 요즘 50대, 60대가 테슬라로 인생 역전했다는 문구가 화면에 번쩍였다. 영상 속에는 은퇴 후 매달 분배금 받는 비결, 커버드콜로 월세처럼 수익 얻는 법이라는 제목들이 이어졌다. 정 씨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그동안 너무 보수적으로 살았던 건 아닐까? 나도 도전해야 하나? 결국 그는 새벽 3시 휴대폰을 들고 투자 버튼을 눌렀다. 그의 1억 5천만 원 중 절반인 7,500만 원이 미국 S&P 500 ETF와 커버드콜 상품으로 들어갔다. 나머지는 AI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나눠 샀다. 그의 책상 옆에는 언제나 주식 투자 책이 놓여 있었다. 책에는 형광펜 자국과 메모가 빼곡했다. 배당주 안정, ETF 분산, 공포에 팔지 말라.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뉴욕 증시를 확인했고 저녁 식사 때면 아내에게 그래프를 보여주며 말했다. 봐봐. 오늘은 3% 올랐어. 이제 우리도 월세 수입처럼 돈이 들어올 거야. 아내는 씁쓸하게 웃었다. 여보, 그게 진짜 월세처럼 꾸준히 들어오면 좋겠네. 하지만 2025년 봄, 미국 나스닥이 급락했다. AI 관련주와 테슬라 2배 ETF는 순식간에 30% 가까이 떨어졌다. 정 씨의 계좌에는 빨간 숫자가 아닌 짙은 파란색 손실 표시가 떠 있었다. 그는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다. 장기 투자니까 괜찮아. 버티면 오르겠지. 그러나 손실이 40%를 넘어가자 밤마다 불면증이 찾아왔다. 그날도 새벽 2시, 정 씨는 불을 켜고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반쯤 읽다 만 주식 투자 책이 열려 있었다. 책 귀퉁이에 이런 문장이 밑줄로 표시되어 있었다. 시장은 언제나 이성을 잃은 사람의 돈을 가져간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그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거실로 나온 아내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할까? 그냥 남은 돈이라도 지키자. 정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잠깐 흔들리는 거야. 다들 이 시기를 지나야 성공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엔 다급함이 섞여 있었다. 퇴직 전에는 냉정하고 분석적인 부장이었지만 지금의 그는 마치 바다 위에서 손을 부르는 사람처럼 불안해 보였다. 그 무렵 딸이 찾아왔다. 아빠, 요즘 뉴스 봤어? 60대 이상 투자자 손실률이 40%래. 엄마 걱정 많아. 정 씨는 미소를 지었다. 아빠는 달라. 나는 공부하고 하는 거야. 다들 ETF 몰라서 손해보는 거야. 그의 말에 딸은 잠시 말을 멈췄지만 방 안에 쌓인 주식 서적들을 보고 아무 말 없이 나갔다. 며칠 뒤, 그는 친구들과 점심을 먹었다. 다들 은퇴 후 골프나 등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정 씨의 머릿속은 온통 주가 생각뿐이었다. 야, 요즘 테슬라 봤냐? 다시 반등할 조짐이 보여. 그는 흥분해서 말했지만 친구 하나가 조용히 말했다. 혜수야, 너 너무 몰입하는 거 아니냐? 주식은 인생의 일부지 전부는 아니야. 정 씨는 잠시 웃었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켰다. AI 성장 기대감으로 상승 전환. 그 문구를 보고 다시 희망이 생겼다. 그래, 아직 기회는 있다. 그는 다시 500만 원을 추가로 넣었다. 그날 밤, 책상 위 주식 투자책 위에 커피 자국이 번져 있었다. 그 자국이 마치 미래를 예고하는 얼룩처럼 보였다. 2025년 여름,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켜지 않은 채 정이 쑤시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휴대폰 화면엔 또다시 하락 중인 주가 그래프가 떠 있었다. 빨간색 대신 온통 푸른색, 마이너스 48%. 그의 손끝은 떨렸고 이마엔 식은땀이 맺혔다. 이럴 리가 없어. 이번에는 반드시 오른다 했는데 그가 믿었던 커버드콜 ETF는 연일 배당금이 줄었고 AI 관련주는 급락했다. 배당만 받아도 산다던 유튜브 멘토들의 말은 이제 사라지고 없었다. 정 씨의 투자 계좌에는 7,500만 원이던 돈이 4천만 원도 안 남았다. 그제야 아내의 말이 떠올랐다. 이제 그만하자. 남은 돈이라도 지키자.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손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팔면 진짜 끝이야. 아직은 버텨야 해.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 한켠이 텅 비어갔다. 며칠 후, 정 씨는 모처럼 친구 박노철 씨를 만났다. 그는 예전 회사 동기였다. 퇴직금 대부분을 채권형 펀드와 예금으로 나눠 넣고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다. 노철 씨는 정 씨의 표정을 보더니 금세 눈치를 챘다. 혜수야, 요즘 힘들지? 아니야. 괜찮아. 잠깐 흔들린 거야. 하지만 그 말 끝이 떨렸다. 나는 내가 너무 몰입할까 걱정돼.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 지금 그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거야. 그날 집으로 돌아온 정 씨는 문득 주식 투자책을 꺼내 들었다. 손때 묻은 책장을 넘기던 그는 노후의 돈은 불리는 것보다 지키는 게 먼저다라는 문장을 발견했다.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동안 자신이 지키려 했던 건 돈이 아니라 자존심이었다. 퇴직 후 무능한 노인으로 보이기 싫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아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여보, 이젠 그냥 조금이라도 남은 돈으로 마음 편하게 살면 안 될까? 우리 욕심 내려놓자. 당신이 힘들어 보여. 정 씨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가를 훔쳤다. 이 책 처음엔 희망이었는데 지금은 나한테 비처럼 느껴진다. 며칠 뒤, 그는 결심했다. 남은 4천만 원 중 절반은 안정형 채권 ETF로, 나머지는 생활비 통장으로 옮겼다. 휴대폰 속 증권 앱을 삭제하며 말했다. 이제 숫자 대신 사람을 좀 봐야겠다. 그 후 정 씨는 새벽마다 시장 그래프 대신 근처 공원의 새벽 하늘을 보며 걷기 시작했다. 그는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야 조금 살겠다. 가을이 되자 딸이 손자를 데리고 찾아왔다. 손자의 작은 손이 정 씨의 손등을 잡았다. 할아버지, 우리 같이 놀자. 그 한마디에 정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는 할아버지가 내 친구 할게. 아내는 식탁 위에 커피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물었다. 이젠 괜찮아? 정 씨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말했다. 응, 괜찮아. 이제 돈으로 미래를 증명하려는 건 그만하려고. 그 말은 마치 지난 세월을 정리하는 한마디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증시 뉴스에 매달리지 않았다. 대신 퇴직 후 처음으로 지역복지관의 시니어 투자 교육반에 등록했다. 이번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어르신들에게 내가 겪은 실수를 나누기 위해서였다. 강의 첫날, 그는 칠판에 이렇게 적었다. 투자는 인생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전부 투자로 만들면 남는 건 외로움뿐입니다. 그는 강단 아래에 앉은 또래의 어르신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우리 세대는 참 억울하죠. 평생 일했는데도 연금은 부족하고 물가는 오르고 자식들은 자기 살기도 바쁘고 그래서 다들 주식이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죠. 하지만 제가 해보니까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의 안정이더군요. 청중 중 몇몇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돈이 아니라 돈을 벌던 그 시절의 존엄함과 따뜻한 관계예요. 그날 강의가 끝난 뒤 한 어르신이 다가왔다. 정 선생님, 저도 삼성전자 믿고 전 재산 넣었다가 반토막 났어요. 그래도 선생님 얘기 들으니 조금 위로가 됩니다. 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요. 우리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제는 돈 대신 사람을 키울 때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 씨는 오랜만에 그 주식 투자 책을 서랍에 넣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됐다. 그래도 이 책 덕분에 내 인생의 마지막 교훈은 배웠네. 그는 불을 끄고 창문을 열었다. 바깥 공기가 선선하게 들어왔다. 주식 차트 대신 별빛이 그의 방 안으로 비쳤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이 잔잔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혜수 씨의 이야기는 먼 얘기 같지만 지금 우리 세대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노후를 지키려던 주식이 오히려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게 이제는 숫자보다 삶의 온도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오래된 아파트. 그곳 10층 작은 거실 창가에는 늘 햇살이 잘 들어온다. 그 창가에 앉아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치는 사람. 65세의 한성우 씨. 그는 30년간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20년에 정년퇴직했다. 퇴직 당시 한 씨의 연금은 매달 240만 원. 그는 퇴직금 대신 평생 근무 덕분에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연금을 내 노후의 기둥이라 불렀다. 주변 친구들이 주식과 코인에 뛰어들 때 그는 한동안 고민했다. 성우야, 너도 이제 손 놓으면 안 돼. 연금만으로는 안 돼. 요즘 60대 다 테슬라 산다더라. AI ETF 이런 거 들어가면 매달 배당 나온대. 퇴직식 날, 오랜 동료가 건넨 말이었다. 한 씨는 그날 밤 거실 창가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노트를 들고 그 위에 이렇게 적었다. 내 노후는 수익이 아니라 안정으로 지킨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숫자보단 원칙을 지켜온 사람이었다. 가계부를 매일 썼고 급여가 들어오면 무조건 20%는 저축했다. 가족과 외식 한 번을 해도 오늘은 이 금액까지만 하며 계산하던 그 습관은 은퇴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퇴직 후 그는 친구들과 다르게 행동했다. 은행에서 권유하는 고위험 투자 상품을 거절하고 대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연금을 한눈에 관리할 수 있는 통합연금 포털을 통해 자산 흐름을 정리했다. 그리고 남는 돈으로는 배당주 ETF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는 투자책을 사지 않았다. 대신 매일 아침 신문 경제면을 스크랩했다. 아내 이영숙 씨는 처음엔 의아했다. 여보, 요즘은 다 유튜브 보고 투자한다는데 당신은 왜 아직 신문을 봐? 신문엔 광고가 없어. 유행이 아니라 사실이 나오잖아. 그 대답에 아내는 미소를 지었다. 한 씨의 하루는 단순했다. 아침엔 신문, 점심엔 산책, 오후엔 지역복지관 시니어 금융교실 수업. 그곳에서 그는 ETF 구조와 분산 투자 원칙을 배웠다. 강의 첫날 강사가 한 말이 아직도 그의 머리에 남아있다. 돈은 겁낼 때 잃고 지킬 때 불어납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의 돈을 목적별로 나눴다.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투자 통장. 그리고 투자 통장에는 단 2개의 상품만 넣었다. 하나는 KODEX, 미국 배당 ETF, 다른 하나는 TIGR 국채 ETF였다. 처음엔 친구들이 비웃었다. 야, 그런 거 넣어서 언제 돈 벌래? 지금은 AI 시대야. 테슬라 2배 ETF 몰라? 그거 요즘 60대 사이에서 인기야. 그 말에 한 씨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인생을 2배로 걸 만큼 여유가 없어.
하지만 갈등은 집 안에서도 찾아왔다. 아들 현우는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늘 아버지에게 새로운 투자를 권했다. 아버지, 요즘 코인 시장 반등이에요. 이더리움 사두면 몇 달 만에 2배 갑니다. 연금만 믿고 살기엔 시대가 너무 빨라요. 한 씨는 잠시 아들의 말을 들은 후 자신의 오래된 노트를 펼쳤다. 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내 노후를 변동성이 아닌 시간에 맡긴다. 현우야, 아빠는 너처럼 빠르게 달릴 필요 없어. 나는 지금 천천히 걸을 때야. 그 말에 아들은 답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스에서 60대 투자자 40% 손실이라는 제목이 떴다. 한 씨의 친구들 몇몇은 그 손실을 직접 겪었다. 어떤 이는 퇴직금 1억이 절반으로 줄었고 어떤 이는 커버드콜 ETF 배당금이 줄어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밤, 한 씨는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오늘 뉴스 봤어? 다들 고생하네. 그러게, 당신처럼 천천히 한 사람은 거의 없대. 아니야. 나는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욕심이 없었던 게 다행이지. 그 말은 겸손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의 절제가 만든 결과였다. 퇴직 5년이 지난 지금 그의 계좌엔 여전히 원금이 그대로 있고 매달 25만 원의 배당이 꾸준히 들어온다. 생활비의 대부분은 연금으로 충당되고 남는 돈으로는 손주 용돈과 여행비를 마련한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신문 옆에 놓인 작은 수첩에 이렇게 쓴다. 오늘도 손실은 없고 마음은 편안하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오기까지는 그 역시 불안과 흔들림의 시기를 견뎌야 했다. 2023년 금리 인상으로 배당 ETF 수익률이 떨어졌을 때 그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다. 나도 조금은 더 공격적으로 해볼까? 그런 유혹이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그는 그날 저녁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내 나이에 또다시 흔들리면 내 삶 전체가 흔들리겠지. 그는 조용히 노트를 덮었다. 그리고 다시 원칙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후 그의 삶엔 불안 대신 규칙이 자리했다. 그는 돈을 쫓지 않고 돈이 자신을 따라오게 만들었다. 2025년 가을, 강동구 천호동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한성우 씨는 아내와 함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길가엔 코스모스가 피어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내가 손수 싸온 도시락을 꺼내며 물었다. 당신, 요즘 얼굴이 편해 보여. 무슨 좋은 일 있었어? 한 씨는 웃으며 말했다. 그냥 주식 앱을 끄고 나니 세상이 다시 보이네. 그는 지난 봄, 과감히 스마트폰에서 증권 앱을 삭제했다. 그 이후로 계좌를 들여다보는 대신 매달 말이면 이메일로 들어오는 배당 내역서를 한번 확인하는 게 전부였다. 그의 수익률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놀랍게도 원금은 단 한 번도 줄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이제 내 통장은 돈이 있는 곳이 아니라 마음이 쉬는 곳이야. 그의 오랜 친구 박재홍 씨는 달랐다. 같은 시청 출신이었지만 퇴직금 일부를 테마주에 투자했다가 최근 손실로 고민이 깊었다. 그날도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야, 넌 참 대단하다. 나는 2천만 원 벌겠다고 시작했는데 벌써 1,000만 원이 날아갔어. 근데 넌 배당만으로도 여유롭잖아. 한 씨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돈보다 마음을 먼저 관리했어. 돈은 잃어도 마음이 흔들리면 회복이 어렵더라고. 그 말에 친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오래도록 커피잔을 사이에 두고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날 밤, 한 씨는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팁 50대, 60대 노후 준비, 실패 사례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왔다. 은퇴 후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던 60대 남성, 최근 급락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며 극단적인 선택. 그 소식에 아내는 젓가락을 멈췄다. 참 무섭다, 그치? 당신은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한 거야. 한 씨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아니야. 나도 그럴 뻔했지. 다만 운 좋게 욕심이 조금 덜했을 뿐이야. 그의 눈빛엔 묘한 안도감과 슬픔이 함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그 속엔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이 있었다. 돈을 벌기보다 잃지 않는 삶을 배우자. 그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 읽었다. 그리고 웃었다. 퇴직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한성우 씨의 하루는 느리지만 단단했다. 아침엔 신문을 읽고, 점심엔 아내와 동네 도서관을 찾아 독서 모임을 운영했다. 그 모임 이름은 느림 배당회. 참여자 대부분은 60대 이상 시니어들이었다. 매주 수요일 10명 남짓한 어르신들이 모여 각자의 재테크 실수를 나누며 웃곤 했다. 한 씨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모두 부자가 될 순 없지만 마음이 편한 부자는 될 수 있습니다. 모임이 끝나면 그는 커피를 한 잔 내려 참석자들에게 나눠줬다. 누군가는 이 커피가 제일 부자 냄새나요라며 웃었다. 그 말에 한 씨도 함께 웃었다. 며칠 후 아들이 오랜만에 집을 찾았다. 현우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아버지, 저 이번에 집 계약했어요. 적금이랑 코인 조금 정리했죠. 예전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 좀 알겠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시간을 지키는 거네요. 그 말에 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그걸 이제 안 게 어디냐? 아빠도 그거 깨닫는데 60년 걸렸어. 아들은 잠시 웃다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그 순간 한 씨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돈으로 얻은 행복이 아니라 삶으로 얻은 평온한 자부심이었다. 그날 밤 그는 창가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오늘의 날짜 아래 이렇게 썼다. 연금은 내 뼈대, 배당은 내 호흡, 가족은 내 힘. 창밖엔 은은한 불빛이 깔려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버스 소리, 그 위에 겹치는 손자의 웃음소리.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내 노후는 실패가 아니라 완성이다. 시간이 흘러 한 씨는 노후 강의 초청을 받았다. 강단에 선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돈을 키우는 법만 배웠죠. 하지만 이제는 돈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식도, 연금도 다 좋지만 결국 우리를 살리는 건 마음의 여유예요. 강연이 끝나자 한 어르신이 눈시울을 붉히며 다가왔다. 선생님, 저도 그동안 너무 불안했어요. 이젠 연금만으로 사는 게 부끄럽지 않게 느껴지네요. 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잡았다. 그게 바로 부자의 시작이에요. 그날 저녁, 그는 다시 창가에 앉았다. 책상 위엔 낡은 신문과 작은 메모 한 장. 그 위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 노후는 잔고가 아니라 관계로 증명된다. 그는 커튼을 걷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붉은 노을이 천천히 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웃었다. 그의 노후는 불안이 아닌 안정의 이름으로 누구보다 단단하고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여러분, 결국 노후의 행복은 얼마를 벌었느냐보다 얼마나 마음이 편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성우 씨의 선택처럼 조금 느리더라도 지켜낼 수 있는 삶, 그게 진짜 성공 아닐까요? 여러분,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 정혜수 씨와 한성우 씨의 삶은 단순한 개인의 차이가 아닙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 50대와 60대가 마주한 현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입니다. 통계청이 올해 발표한 고령층 경제활동 및 자산 현황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약 절반이 여전히 경제활동 중이며 그중 절반 이상은 생활비 부족 때문에 일을 계속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한국금융연구원의 가계 자산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자 10명 중 7명은 연금 외에 추가적인 수입원을 찾기 위해 금융투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가장 많은 답변이 예금 이자로는 생활이 안 된다였습니다. 이 말은 곧 지금의 노년 세대에게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걸 의미하죠. 하지만 문제는 이 투자의 방향에 있습니다. 국내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투자자의 평균 투자 손실률이 마이너스 18%, 70대 이상은 마이너스 23%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4년 이후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코인, 두배 레버리지 상품 같은 고위험 투자 열풍이 일어나면서 단기간에 수익을 내겠다는 심리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50대 이상 투자자의 약 3분의 1이 고위험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불과 몇 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모두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고령층 투자자일수록 위험자산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그 이유는 은퇴 후 현금 흐름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안정적인 노후를 지킨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한국금융소비자연맹의 고령층 금융습관 조사 결과를 보면 퇴직 후 몇 년 안에 자산의 절반 이상을 안정형 금융상품에 분산한 사람들은 10년 뒤 자산 유지율이 90%가 넘었습니다. 반면 공격적으로 투자한 사람들의 평균 자산 유지율은 6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라 유지율이죠.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보다 얼마나 잃지 않았느냐가 노후의 삶을 좌우한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준비 실태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은퇴자 중 절반 이상이 투자 실패로 노후 계획이 틀어졌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퇴직금 전액을 한꺼번에 투자한 사람 중 절반 이상이 3년 안에 손실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와 달리 정기적인 연금과 배당 중심의 소득 구조를 만든 사람들은 노후에 가장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이 수치는 한성우 씨 같은 계획형 은퇴자들이 왜 심리적으로 더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해외 연구들도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합니다. 미국의 한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은퇴자들이 고수익 단기 투자를 반복할수록 우울증과 불면증, 대인기피증 등 심리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면 배당 중심의 장기 포트폴리오를 운용한 그룹은 심리 안정도가 크게 높게 측정됐습니다. 이는 투자 수익보다 심리적 평온이 노후 행복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영국의 한 경제 연구기관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노년층의 투자 스트레스는 건강 수명 단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돈을 불리려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결국 노후의 삶의 질을 무너뜨리는 셈입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고령층 정신건강과 금융불안의 상관관계 연구에서 최근 1년간 투자 손실을 경험한 60세 이상 남성의 40% 이상이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투자 손실액이 수천만 원을 넘은 경우 1년 내 병원 진료율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노년층의 재무 안정성이 곧 건강 안정성으로 이어진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즉, 한성우 씨처럼 안정적인 수입 구조와 절제된 투자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심리적으로도 건강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평균 행복지수가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그리고 노인 자살률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뼈아픈 현실을 안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후 문제는 단순히 돈이 부족한 세대가 아니라 돈을 잃을까 두려워 투자에 몰리는 세대라는 점에서 더 심각하죠. 한국금융연구원의 보고서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고령층의 금융 문제는 소득의 부족보다 금융 지식과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된다. 즉, 정혜수 씨처럼 불안감에 밀려 유행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시장의 파도에 흔들리게 되고, 반대로 한성우 씨처럼 시간을 두고 공부하며 자신의 위험 감내 수준을 명확히 알고 투자한 사람들은 그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은 한국금융소비자보호원의 조사에서 은퇴 후 투자 손실을 경험한 사람 중 대부분이 투자 당시 상담을 받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즉, 전문가 조언 없이 지인의 추천이나 인터넷 영상만 보고 투자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면 금융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평균 수익률은 훨씬 높았고 손실률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 통계는 결국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이 투자가 아니라 이해와 학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의 50대와 60대는 이제 단순한 투자 세대가 아니라 노후 생존형 투자 세대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 불안 속에서도 누군가는 망하고 누군가는 지킵니다. 그 차이는 얼마나 버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공부하고 대비했느냐에서 갈립니다. 결국 진짜 승자는 주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아니라 노후에도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이야기 속 정혜수 씨와 한성우 씨의 삶은 결국 선택의 차이였습니다. 누군가는 불안과 욕심에 밀려 퇴직금을 시장의 파도에 던졌고, 누군가는 조금 느리더라도 원칙과 계획으로 마음의 평화를 지켰죠. 그렇다면 우리 같은 50대, 60대, 혹은 이제 막 은퇴를 앞둔 분들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다행히 요즘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여러 기관에서 노후의 불안을 덜어주는 정책과 제도를 다양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중앙정부의 정책부터 살펴보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2024년 말부터 고령층 금융안정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연금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노년층이 안전하게 투자하고 현금 흐름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금융 안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시중은행과 연계해 노후 자산 상담 전담 창구를 전국 주요 도시 지점에 설치했고 60세 이상 고객이 고위험 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상품, 구조와 위험도를 2차례 이상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즉, 투자 전에 이 상품이 당신의 노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직접 들을 수 있게 바뀐 것이죠.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올해부터 내 연금 리모델링 서비스를 확대해 한 번의 조회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예상, 수령액과 세금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몇 살까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를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지자체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니어 금융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50대 이상 시민에게 배당 ETF, 연금 수령 계획, 노후 자산 배분법 등을 직접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통장을 분석하고 가상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위험도를 계산해보는 실습 중심 교육입니다. 부산시는 금융돌봄센터를 통해 10일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고령층이 잘못된 투자로 피해를 입었을 때 법률 상담과 피해 회복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도 시행 중입니다. 대구시는 시니어 금융케어 프로그램을 만들어 은퇴자들이 월 생활비와 의료비 지출을 분석받고 필요시 지역 신협과 연계해 저리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노후의 자립과 금융주권을 되찾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약자 보호 정책이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년층의 금융피해 중 상당수가 온라인 모바일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2025년부터 고령층 비대면 금융안전인증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앱을 통해 고위험 상품을 구매할 때 추가 인증을 거치고 가족이나 지정 보호자에게도 알림이 가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전 재산이 날아가는 비극을 막기 위한 장치죠. 이런 변화들은 한성우 씨처럼 신중하게 투자하려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100세 시대 자산건강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금융뿐 아니라 건강과 복지를 함께 묶은 노후 설계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예를 들어 60세 이상 은퇴자에게는 재무건강 통합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자산관리뿐 아니라 의료비, 치매 대비, 주거비 지원까지 한 번에 점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재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향후 전 지자체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나라들의 대응책에서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일본은 이미 10년 전부터 시니어 자산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65세 이상 투자자가 금융상품을 구매할 때 거래은행이 반드시 수익구조와 손실 가능성을 음성 영상으로 녹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분쟁 발생 시 법적 증거로 사용됩니다. 또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층 금융도우미 제도를 운영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어르신에게 금융전문가가 주기적으로 방문해 가계 지출과 투자 상황을 함께 점검해 줍니다. 우리나라의 금융돌봄센터도 이 제도를 모델로 만들어졌죠. 미국은 조금 다릅니다. 고령층의 무분별한 투자와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시니어 투자자 보호법을 통해 금융기관이 이상 거래를 감지할 경우 자동으로 거래를 일시 중단하고 보호자나 당국에 즉시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실제로 수많은 고령층 피해를 막아내며 효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60세 이상 은퇴자에게 무료 재무상담 바우처를 제공해 은퇴자들이 개인 재정 계획을 전문가와 함께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히 돈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노년층이 스스로 경제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경제적 자립 시스템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고령층의 노후 안정은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교육의 문제다.
우리나라 역시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전국 평생학습관과 주민센터에서는 고령층 자산관리 아카데미가 순차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자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법이 아니라 투자 사기 예방, 합리적인 소비 계획, 세금 절약법까지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퇴직금으로 승부를 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내 자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흘려보내고 어떤 구조로 평생 현금 흐름을 만들 것인가가 진짜 노후의 승부처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무엇보다 스스로 배우고 대비하는 사람만이 시장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노후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혜수 씨와 한성우 씨의 갈림길,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반드시 넘어야 할 인생의 두 번째 분기점입니다. 한 사람은 욕심을 쫓다 잃어버렸고, 한 사람은 욕심을 내려놓고 지켜냈다. 하루의 차리, 한 번의 선택, 그 작은 갈림길에서 두 인생의 노을이 달라졌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같은 세월을 건너왔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자식을 키우며 일터에서 버티고, 그렇게 평생을 달려온 세대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문턱, 퇴직 이후의 시간 앞에서 누군가는 흔들리고 누군가는 웃음을 지었죠. 정혜수 씨는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손에 쥐고 이 돈으로 노후를 바꾸겠다는 열망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이 그를 이끌었고 욕심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프의 숫자가 그의 마음을 지배했고 계좌의 색깔이 그의 하루를 결정했습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투자했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마음의 평온을 잃었습니다. 반면 한성우 씨는 같은 세대, 같은 은퇴자였지만 조용히 신문을 펼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한 방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노후를 불리는 게 아니라 지킨다.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꿨죠. 그는 숫자 대신 시간을, 수익 대신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계좌엔 큰 수익이 없었지만 그의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잃지 않는 마음, 그리고 오늘을 감사히 바라보는 시선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그 잔고를 채우기 위해 흘린 세월의 의미 아닐까요? 이제는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지키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자식에게 좋은 집을 물려주는 부모가 아니라 삶의 지혜를 물려주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노후의 성공은 돈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의 구조를 세우는 일입니다. 정부의 제도와 지자체의 도움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힘은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있습니다. 불안할 때 멈추는 용기, 모르겠을 때 배우는 겸손, 그리고 욕심 대신 나눔을 택하는 마음. 그 세 가지가 여러분의 노후를 가장 단단하게 지켜줄 겁니다. 정혜수 씨의 방 안에는 아직도 낡은 주식책이 남아있고 한성우 씨의 거실에는 신문과 손자의 웃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과거를 붙잡았고 다른 한 사람은 오늘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갈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세대가 만들어야 할 노후는 더 이상 숫자와 경쟁의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바꿔야 할 건 마음의 온도입니다. 불안 대신 평안으로, 조급함 대신 여유로, 비교 대신 감사로 하루를 채워보세요. 여러분, 부디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시 세우는 건 사람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걱정해주는 가족, 친구, 이웃이 곧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연금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세대, 이제는 벌기보다 누리기를 배워야 할 때입니다. 내일의 불안보다 오늘의 햇살을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삶, 그게 진짜 성공한 노후 아닐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 한켠이 흔들리고 계신다면 잠시 멈춰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온 시간 자체가 재산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돈으로 인생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내 인생으로 돈의 의미를 바꿀 것이다. 그 말이 곧 우리 세대가 남길 마지막 자존심이자 가장 아름다운 퇴직금이 될 겁니다. 이혼하니까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진짜 무너진 건 그 다음이었죠.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설거지가 싫은 게 아니라 아무도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더 무서워요.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더는 참기 힘들다. 이 결혼 생활, 이제 끝내야겠다. 혹은 내 인생도 좀 살아보고 싶다고요? 서울 근교에 사는 62세 김영수 씨는 3년 전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이제는 자유다라는 생각에 TV도 새로 사고 냉장고에 맥주도 채워 넣었죠. 하지만 그 자유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당뇨가 심해지고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같이 가줄 사람이 없었고 퇴근 후 텅 빈 집에 돌아와 전자레인지에 데운 혼밥을 먹으며 내가 이러려고 이혼했나라는 생각이 매일같이 들었다고 합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60대 이상 이혼자의 자살률이 기혼자의 3배 이상이고 이혼 후 경제력 상실, 자녀와의 거리감, 외로움은 고독사 확률을 5배 이상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게다가 혼자 살아가는 남성 노인의 10명 중 7명은 삶이 외롭고 버겁다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이혼 정말로 준비되셨나요? 정말 혼자가 편할까? 라고 묻기 전에 이 외로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부터 물어봐야 합니다. 이미 수만 명의 이혼자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는 건 혼자 남겨진 그 순간이었다고요.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이 지금 고민하는 이 선택, 어쩌면 평생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정호 씨는 올해 65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중견기계 부품 업체에서 34년간 일했고 부장 자리에서 퇴직했습니다. 정년 퇴직 후 받은 퇴직금은 2억 7천만 원. 큰 돈은 아니지만 아이들 결혼은 끝냈고 아내와 둘이 소박하게 살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는 오래전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말이 안 통했고 아내는 윤 씨의 퇴직 이후 집에서 하루 종일 함께 있는 것이 힘들다며 우린 이제 남남처럼 살고 있다는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결국 작년 봄 윤 씨는 아내와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이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다며 쿨한 척 했지만 막상 홀로 원룸 전셋집에 들어앉은 첫날 윤 씨는 아무 말도 없이 TV만 쳐다봤다고 합니다. 이혼 후의 생활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혼자 밥 먹는 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밥솥에 쌀을 씻고 김치를 덜고 계란 하나를 굽는 그 짧은 과정이 윤 씨에겐 낯설고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김치를 꺼내려 냉장고를 열었는데 반찬통 안에 있던 나물 무침에 곰팡이가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사온 건데 왜 벌써 이래? 라며 꺼내 들고 보니 김치통도 고추장도 나물도 하나같이 상해 있었습니다. 방 안은 시큼한 냄새로 가득 찼고 윤 씨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고 한밤중에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윤 씨는 밥을 해 먹는 걸 그만뒀습니다. 대신 편의점 도시락과 컵라면, 냉동식품으로 끼니를 때우기 시작했죠. 하지만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이가 시큰거려 가까운 치과에 갔더니 의사가 말하길 치주염이 심해서 틀니까지 고려하셔야 할 수도 있다는 소견이었습니다. 혼자 지내며 식습관이 엉망이 되자 건강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챙겨주는 이 없는 일상. 윤 씨는
그제야 아내가 해준 반찬, 식탁 위 따뜻한 국 한 그릇에 소중함을 실감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건강뿐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점점 위태로워졌습니다. 퇴직금 중 절반은 이혼하며 재산 분할로 나갔고 남은 돈은 월세 보증금과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연금이 조금은 나오니까라고 생각했지만 윤 씨는 공무원이 아니었기에 국민연금 월 74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월세, 공과금, 통신비를 내고 나면 한 달 식비로 20만 원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이혼했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엄마랑은 성격이 안 맞아서 좀 떨어져 살기로 했다고 둘러댔지만 자녀들 역시 윤 씨를 예전만큼 챙기지 않았습니다. 설날에도 요즘 애들이 다 바쁘잖아요라며 연락 한 번 없었고 명절에 혼자 편의점에서 햇반을 데워 먹던 그날 윤 씨는 내가 왜 이혼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루에 20번도 넘게 했다고 합니다. 이혼 후 1년, 윤정호 씨는 주변 사람들과의 연락도 자연스럽게 끊겼습니다. 부부였을 땐 아내와 함께 모임에도 가고 동창회에도 얼굴을 비췄지만 이혼한 이후부터는 혼자 왔다는 시선이 어쩐지 부담스러웠습니다. 요즘 형수님은요? 라는 질문에 괜히 얼버무리고 자리를 피한 날이 2번, 3번 반복되면서 결국엔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식은 동네에 퍼졌고 어느 날 시장에서 마주친 지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혼자 사신다면서요. 와이프랑 참 잘 어울리셨는데 참 안타깝네요. 그 짧은 말이 그렇게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을 줄 몰랐습니다. 더 이상 누가 전화를 해오는 일도 문 앞에 반찬을 놓고 가는 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는 고작 편의점 알바생의 봉투 필요하세요? 가 전부가 됐습니다. 가끔 자녀들이 연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아빠 괜찮지? 돈 필요한 건 없지? 같은 형식적인 대화였습니다. 정작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 라는 말은 들은 기억이 없다고 윤 씨는 말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는 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 저녁이었고 미리 사둔 반찬을 꺼내려고 냉장고를 열었을 때였습니다. 열흘 넘게 된 무생채, 상한 콩나물, 까맣게 물든 시금치 무침, 뚜껑을 열자마자 올라오는 시큼한 냄새에 윤 씨는 반사적으로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식탁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 이 반찬들 같구나. 상하고 썩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대로 방치된 내 인생이. 그날 밤 윤 씨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저 소파에 기대 눈을 감은 채 그때 이혼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질문만 100번쯤 되뇌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이렇게 허전하게 살고 있을까? 하지만 연락할 용기도 다시 돌아갈 자리도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고지혈증 약과 우울증 초기 진단을 받았고 보건소에서 지역 노인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추천받았지만 윤 씨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이에 내 이야기를 누가 들어주겠어요.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점점 무너지는 나날이 이어졌고 이제는 잠드는 것보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더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간혹 반찬통을 꺼내지도 않고 편의점 도시락 뚜껑도 열지 않고 그냥 버릴 때도 많아졌습니다. 그럴 땐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누가 내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 곰팡이 핀 반찬들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밥 먹자고 같이 앉아주기만 해도 좋겠는데 윤정호 씨의 삶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65세 이상 이혼 남성의 절반 이상이 극심한 외로움과 경제적 불안정을 겪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혼자 살며 심리적으로 고립된 이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매년 증가 추세이며 노년층 자살률도 결혼 상태와 강하게 연관된다는 연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윤 씨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하지도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와서 뭐 어쩌겠어요? 그 말 속엔 체념과 후회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결혼 생활이 지긋지긋하다고, 배우자를 더는 견딜 수 없다고. 하지만 노년에 선택한 이혼이 결국 곰팡이 핀 반찬통처럼 버려지고 방치된 채 살아가는 삶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걸 윤 씨의 이야기는 묵묵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성우 씨는 올해 67입니다. 서울 성북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아내와 둘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딱히 넉넉하진 않지만 매일 오후 햇살이 드는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고 함께 화초를 돌보는 시간이 이 씨 부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성우 씨는 과거 대기업 임원도 공무원도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중소제조업체에서 기술직으로 28년을 일했고 퇴직 당시 직급은 과장이었습니다. 평균보다 조금 낮은 임금이었지만 그는 평생 쓸 돈보다 쌓을 돈을 먼저 생각하자는 원칙으로 살아왔습니다. 40대 중반 큰아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던 해 이 씨는 아내와 함께 노후를 위한 재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지출 가계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1년 동안 쓴 소비 내역을 전부 정리한 뒤 매달 어디서 얼마가 빠져나가는지 파악했고 거기서 꼭 필요 없는 소비들을 하나씩 잘라냈습니다. 둘째 딸 학원비, 외식비, 휴대전화 요금 모든 것을 줄이되 가족 간의 시간은 오히려 더 자주 갖자고 약속했습니다. 저녁 한 끼를 외식 대신 집에서 먹는 대신 그 시간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얘기를 나누기로 한 겁니다. 퇴직금은 약 1억 8천만 원. 물가 기준으로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퇴직 3년 전부터 퇴직 후 시뮬레이션 표를 직접 만들며 월 지출, 예상 연금 수령액, 의료비, 주거비 등을 꾸준히 계산해 왔습니다. 퇴직 후 바로 창업을 하거나 무리한 투자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인들이 커피숍, 코인 세탁소, 반찬가게 등으로 재도전을 할 때에도 이 씨는 오히려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는데 장사부터 할 순 없지라며 멈췄습니다. 그 대신 1년간은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노인복지 지도사, 평생교육사, 시니어 컴퓨터 지도사 같은 분야였습니다. 배우는 중엔 힘들었지만 일단 자격증을 취득하자. 인근 복지관에서 시니어 대상 컴퓨터 교육 강사를 구한다는 공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시급은 높지 않았습니다. 수업 한 회당 3만 원 수준이었지만 내가 나이 들고도 누군가에게 도움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작은 강사비가 들어오자 아내와 함께 시니어 문화기획단에도 등록했고 그곳에서 취미로 사진도 배우고 사람들과 교류도 이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배우자와의 관계 유지였습니다. 이 씨는 퇴직 후에도 매주 부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감정을 쌓아두지 않도록 대화를 이어가는 자리였죠.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매일 요리해줘서 밥 먹는 게 기쁨이야. 그 말에 이 씨는 가슴이 뭉클했다고 했습니다. 가끔은 식탁 위에 반찬이 모자라도 함께 식사하며 웃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혼자 먹는 편의점 도시락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건강관리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10년째 주 3회 아침 걷기 운동을 하고 있고 동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3개월마다 점검하며 몸에 이상이 생기기 전 예방하려는 습관이 자리 잡혔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변함없습니다. 큰아들은 타지에 살고 있고 둘째 딸은 결혼해 부산에 거주 중이지만 매주 영상 통화를 통해 안부를 묻습니다. 명절에는 자녀 부부가 집에 찾아와 손수 밥상을 차려주며 아빠,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최근엔 이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노후를 잇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노후 준비 과정, 퇴직 후 일상, 배우자와의 대화 노하우, 건강관리 팁을 나눕니다. 구독자는 많지 않지만 이성우님 덕분에 저도 노후 준비 시작했습니다라는 댓글이 달릴 때마다 마치 회사 다닐 때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노후는 젊을 때보다 빠르게 변합니다. 하루하루가 내 선택의 결과이죠. 그 선택을 미루지 않는 사람만이 진짜 인생 2막을 맞이할 수 있어요. 이성우 씨의 삶이 특별해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가진 게 많지 않았지만 준비와 관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습관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곰팡이 낀 반찬이 아닌 매일 정갈하게 정리된 식탁 위에서 오늘도 맛있게 먹자는 말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 옆엔 그의 손을 꼭 잡고 앉은 평생의 동반자가 함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혼이나 은퇴 후에 윤정호 씨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통계는 그 현실을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 독거 가구의 비율은 2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났고 이들 중 70%가 이혼을 경험한 뒤 혼자 사는 경우였습니다. 특히 그들 중 절반 이상은 주 5일 이상 혼잣말을 한다고 답할 정도로 외로움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고립감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미국 노인의학회지에 실린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이혼 남성의 경우 혼자 사는 기혼 남성보다 심장질환 발병률이 1.8배, 우울증 진단율은 4.2배 더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유럽의 연구에서는 60세 이후 이혼한 남성들이 단순히 건강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알코올 의존과 수면장애, 기억력 저하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겪는 경향이 더 크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이혼한 남성들의 경우 고독감과 무력감, 쓸모없다는 감정을 반복적으로 느끼게 되면서 건강 관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급기야 질병 초기에도 병원을 찾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고립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어진다는 점입니다. 한 해외 사례 연구에서는 이혼 후 초기 6개월 동안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감정으로 자존감이 유지되지만 1년을 넘기면 외로움과 후회가 더 강하게 찾아오고 경제적인 문제까지 겹치면서 일상 기능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보고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현실도 냉정합니다. OECD 국가 중 노년층 상대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자의 30% 이상이 월 80만 원 미만을 받고 있으며 그마저도 안정적인 주거가 없는 경우엔 절반 가까이를 집세로 지출하고 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특히 이혼한 고령 남성은 기혼자 대비 평균 자산이 6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의료비나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한 대비도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독거노인 종합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이혼 후 혼자 사는 60대 이상 남성 중 절반 가까이가 생활이 불안정하다고 답했으며 그중 일부는 퇴직 후 받은 퇴직금을 대부분 자녀 결혼이나 초기 창업, 생활비로 써버리고 더 이상 쓸 여유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윤정호 씨의 사례처럼 자녀들에게 말도 못하고 병원도 미루고
냉장고 안에 곰팡이 핀 반찬을 다시 덮고 있는 삶은 어쩌면 현재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이성우 씨처럼 노후 준비를 일찍부터 하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꾸준히 가꾸고 건강과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한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국제고령사회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50대부터 노후 재무 설계를 시작하고 정기적인 건강관리와 사회활동을 이어간 고령자의 경우 70세 이후에도 우울증 진단율이 일반 평균의 절반 이하였으며 병원 방문 수나 치매 발생률도 크게 낮았다고 합니다. 또 부부가 함께 노후 계획을 세우고 대화의 빈도를 유지한 가정일수록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남은 가족의 심리적 안정감이 높게 유지된다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 곧바로 창업이나 투자에 몰두하기보다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을 두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점검하며 재정 계획을 조정한 이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노후의 행복은 재산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에서 출발한다고. 그리고 그 연결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바로 배우자와의 관계라는 사실은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연구 결과이기도 합니다. 즉, 배우자와의 관계가 무너지면 경제력도, 건강도, 사회적 신뢰도 모두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실시된 65세 이상 고령자 추적 조사에서는 배우자의 죽음보다 이혼이 건강 악화에 미치는 심리적 충격이 더 길게 지속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서적 회복력이 그만큼 낮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버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함께 살아가느냐는 질문으로 귀결된다는 것이죠. 이렇듯 이혼 후의 고립과 무계획한 노후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우리나라 각 지자체에서 실제로 운영 중인 노인 지원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어르신 돌봄 종합 서비스를 통해 65세 이상 노인 중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일상생활 지원부터 말벗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으며 요건에 따라 가사 도우미와 정서 지원 인력이 매주 정기적으로 방문해 기본적인 돌봄과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산시는 혼자서도 괜찮아요. 프로젝트를 통해 독거노인을 위한 자가건강진단 키트를 보급하고 매달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정신건강위험군은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이와 함께 대전은 시니어 기자단을 운영해 은퇴한 고령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콘텐츠로 기록하고 지역 커뮤니티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고 있고, 광주시는 노인복지관과 연계해 매달 정서치유 집단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며 우울감이 심한 노인을 대상으로는 1:1 전문 상담도 지원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히 제도가 있다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참여자들의 자살 예방 효과나 인지기능 개선,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 결과도 다수 발표된 바 있습니다. 한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는 말합니다. 이혼 후 혼자 남겨졌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시 관계망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지역사회 자원 활용이 될 수 있다고요. 특히 서울 경기권 지자체 대부분은 최근 1인 가구 노인 증가세에 따라 마을 단위 단톡방 개설, 주 1회 공용 식사 모임 운영, 낯선 이와의 대화 프로젝트 등 다양한 소규모 모임 기반 커뮤니티 서비스를 실험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모임은 기존 가족이 없어도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고립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실제로 참여한 노인의 70% 이상이 삶에 활력이 생겼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들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데요. 일본은 이미 10년 전부터 고령자 고독사 방지법을 제정해 일정 연령 이상의 독거노인은 지역 자치구가 의무적으로 안부 확인과 생활 실태 조사를 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독 사유를 일정 수준 낮추는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에서는 시니어 커뮤니티 홈 정책을 통해 혼자 사는 노인을 한 아파트 단지 내에 모아 공동 식사, 공동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복지사와 의료진이 삼주하여 정서적 고립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거주시설이 아닌 고령자 스스로 공동체 안에서 역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자존감을 유지하는 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모델을 참고해 혼밥 지원형 공공주택, 중장년 공유하우스 등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결국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바는 같습니다. 노후는 혼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따라서 현재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이혼이라는 결정을 하기 전 반드시 지역사회 복지자원과 정부의 지원제도 그리고 본인의 감정과 관계망을 정리할 수 있는 회복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노후는 생각보다 길고 고립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옵니다. 지금은 늦었다고 생각해도 실은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한국 직장인 매일 74분을 길에서 보냅니다. 이 시간에 사랑, 결혼, 육아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요즘 결혼 얘기만 나오면 괜히 불안해지시지 않나요? 서울의 한 50대 아버지는 최근 신문을 보며 이렇게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내 아들이 결혼을 하면 빚더미에 앉을 게 뻔하다는 거죠. 수도권에선 하루 평균 왕복 통근 시간이 무려 1시간 반, 집값은 연봉의 10배가 넘는다는데 이런 상황에서 젊은 세대가 어떻게 가정을 꾸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자녀가 결혼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까 두렵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은 3분의 1을 넘어섰고 아이 낳는 걸 포기하는 부부들도 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실을 모른 채 결혼을 권한다면 혹시 우리 아이들에게 더 큰 짐을 지우는 건 아닐까요? 끝까지 보시면 왜 부모들이 이제는 차라리 결혼하지 말라고까지 말하는지 그 숨겨진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인천 부평의 다세대 빌라 4층. 박만수는 베란다에 걸어둔 낡은 운동화를 매일 한 번씩 쓸어본다. 검은 고무창이 거의 닳아 바닥이 비치고 신발끈은 3번이나 매듭이 이어졌다. 중소기업에서 부장으로 30해를 버티던 시절 새벽 5에 그 신발을 신고 첫 지하철로 출근하던 습관이 아직 남았다. 퇴직한 지 몇 해가 지났지만 아침마다 운동화를 쓰다듬는 이유는 하나다. 이 신발이 없었으면 우리 집이 버틸 수 있었을까? 만수의 아내 윤정희는 그런 남편을 보며 말없이 물컵에 따뜻한 보리차를 채운다. 그 집 식탁엔 늘 같은 자리가 비어 있었다. 아들 준혁은 서울 동쪽 끝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최근에야 정규직 제안을 받았다는 전화가 왔기 때문이다. 준혁은 금요일 저녁 야근을 마치고 막차에 가까운 시간에 집에 들어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신발장 위 운동화를 보고 씁쓸하게 웃었다. 아빠, 나 드디어 정규직 된다네. 내년 초부터래. 만수는 반가움의 등을 두드렸다. 잘했다. 고생 끝나는 거다. 그런데 잠시 뒤 준혁이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다. 연봉이 조금 오르기도 하고 민지랑 상의했는데 우리도 이제 결혼 생각을 해보자고. 순간 부엌에서 그릇을 닦던 정희의 손이 멈췄다. 설거지 거품이 흘러내리며 싱크대에 작은 흰산을 만들었다. 만수는 한숨을 삼켰다. 기쁨이 걱정으로 바뀌는데 걸린 시간은 몇 초에 불과했다. 그 주 일요일,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준혁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내려받은 결혼 준비 체크리스트를 꺼내었다. 보증금, 월세,
예식대관, 스드메, 신혼가전. 항목마다 연필로 숫자가 적혔다 지워졌다. 일단 집이 문제지. 만수가 말했다. 회사 근처에 살려면 최소한 보증금이 필요하고 월세를 택하면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커. 정희가 전셋값 시세를 찾아보고는 고개를 갸웃했다. 같은 평수인데도 동네마다 천차만별이네. 직장까지 왕복 2시간이면 애 키우는 건 꿈도 못 꾼다. 준혁은 손등으로 노트를 문질렀다. 흑연 가루가 번져 숫자들이 흐려졌다. 다음 주 월요일, 만수는 은행에 들러 예적금 내역을 출력했다. 통장에는 반짝반짝한 숫자보다 끊어 읽힌 내역이 더 많았다. 학원비, 병원비, 보증금 올릴 때마다 갈아치운 적금. 퇴직 후 들어온 유로금은 이미 생활비와 전세 인상분으로 흩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바닥이 화끈거렸다. 낡은 운동화가 아닌 편한 슬리퍼를 신고 나왔는데도 길이 유난히 길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춰섰을 때 만수는 휴대폰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다. 결혼을 말릴 것인가, 말릴 자격이 있는가. 그날 밤, 준혁은 다시 말을 꺼냈다. 아빠, 우리 그냥 소박하게 하자. 예식은 생략하고 사진만 찍고 저녁에 가족끼리 밥 먹는 걸로. 만수는 아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에서 자신이 젊었을 때의 무모함과 밝음을 동시에 보았다. 그래, 소박한 건 좋지. 그런데 정희가 조용히 끼어들었다. 소박하게 해도 매달의 고정비는 소박하지 않다. 세 사람은 동시에 식탁 위 숫자를 바라보았다. 연필로 적은 금액들이 서로의 얼굴을 더 어둡게 했다. 며칠 뒤, 준혁의 여자친구 민지가 집에 인사를 왔다. 편안한 니트 차림에 말을 또박또박 잘하는 29의 간호사였다. 민지는 자신도 야간 근무를 자주 서고 부모님이 지방에 계시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둘이 번다고 해도 밤샘이 겹치면 집안이 텅 비어요. 그때 누가 아픈 부모님 모셔요? 그 말에 정희의 눈가가 젖었다. 한동안 치과 진료를 미루다 치통이 심해진 지 며칠 되지 않았던 터였다. 나도 몸이 예전 같질 않네. 정희가 웃었지만 손이 떨렸다. 그 주 주말, 만수는 준혁을 데리고 전세방을 보러 다녔다. 반지하, 옥탑, 오래된 빌라. 부동산 중개사는 말끝마다 요즘은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창문이 작은 방에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가 미세하게 코를 찔렀다. 준혁은 방의 한가운데 서서 창문을 열어보았다. 바람은 들어오지 않았고 먼지만 살짝 떠올랐다. 아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아니야. 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계단을 내려오며 만수는 아들의 뒤꿈치를 보았다. 그의 운동화 바닥도 얇아져 있었다. 집에 돌아오자 정희가 국을 끓이며 말했다. 우리 집 대출 이자도 다음 달부터 오른다더라. 만수는 대답 대신 베란다로 나갔다. 낡은 운동화를 꺼내 들고 박박 닦았다. 고무창에 금이 깊어져 손에 거칠게 걸렸다. 그때 문득 마음속에서 문장이 떠올랐다. 이 신발이 다른 만큼 우리 가족도 달았다. 그가 거실로 돌아와 운동화를 식탁 위에 올려두자 정희와 준혁이 동시에 그 신발을 바라보았다. 말은 없었지만 세 사람 모두 같은 장면을 떠올렸다. 새벽 어둠 속 첫 차를 타고 떠나는 아버지의 뒷모습. 밤늦게 세 사람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계산을 맞춰보았다. 월세, 관리비, 교통비, 식비, 의료비, 양가 용돈. 숫자를 더하고 빼는 동안 초침 소리만 또렷했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엄마 내가 지금 결혼을 하면 두 분한테 짐이 될까요? 만수는 오랫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운동화의 끈을 천천히 풀어 신발을 다시 베란다로 옮겼다. 그리고 돌아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얘야, 결혼은 잠깐만 미루자. 아빠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 부엌의 전기주전자가 끓기 시작했다. 얇은 김이 솟아오르며 천천히 사라졌다. 누구도 울지 않았지만 모두가 졌다. 그 밤 이후 집안의 공기는 조금 달라졌다. 세 사람은 서로를 더 조심스레 대했다. 정희는 아침마다 아들의 도시락에 삶은 달걀을 하나 더 넣었고 만수는 운동화를 베란다가 아니라 현관 곁에 두었다. 마치 언제든 다시 신을 수 있다는 듯. 준혁은 출근길에 부모님의 병원 예약을 챙기고 퇴근길엔 중고 가구 사이트를 눈팅했다. 결혼을 미루는 대신 각자의 버팀목을 한 겹씩 더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런데도
밤이 깊어질수록 식탁 위 빈칸은 늘어갔다. 언제까지 미루어야 할까? 누구도 입 밖에 내지 못한 질문만 조용히 커졌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저녁, 집안의 긴장은 한계에 다다랐다. 준혁은 다시 한번 결혼 얘기를 꺼냈다. 이번에는 민지와 함께였다. 그녀는 작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와 이제 날짜를 정하자고 조심스레 말했다. 식탁 위에 놓인 케이크는 조촐했지만 네모난 상자 안에 하얀 크림은 묘하게 무거워 보였다. 만수는 말없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정희의 손등엔 힘줄이 솟아올랐다. 민지야, 내 마음은 알겠다. 그런데 현실이 너무 가혹하다. 만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을 가득 메웠다. 아버님, 저도 알아요. 하지만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그냥 직장과 병원만 오가다 늙어버리는 게 두려워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혁은 옆에서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잠시 후 정희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얘들아, 엄마가 솔직히 말할게. 지난달 건강검진 결과가 별로 안 좋아. 허리 수술을 권유받았어. 그런데 너희가 결혼을 하면 우린 당장 병원비부터 감당하기 힘들 거야. 정희의 고백에 방 안의 공기가 무너져 내렸다. 그 순간 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향했다. 그리고 그 낡은 운동화를 조심스럽게 들고 와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고무창은 더 갈라져 있었고 검은 얼룩이 깊게 스며 있었다. 그는 신발을 가만히 바라보다 말했다. 이 운동화가 닳는 동안 나는 집을 지켰다. 그런데 지금은 너희 결혼을 축복할 힘조차 없다. 아버지가 너희 앞길을 막는 것 같아 마음이 찢어진다. 그 말에 준혁의 눈가가 붉어졌다.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식탁 위에 케이크 촛불은 켜지지도 못한 채 그대로 남았다. 며칠 뒤 가족은 다시 마주 앉았다. 이번에는 대화의 분위기가 달랐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결혼을 미루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대신 저희 둘이 더 준비하고 부모님 건강도 먼저 챙길게요. 민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은 잠깐 멈추고 함께 살아갈 힘부터 길러야죠. 만수는 말없이 운동화를 내려다보았다. 닳아버린 신발이 이제는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안에서 어떤 결심이 자라나는 듯했다. 그래, 우리 모두 살아남아야지. 살아남아야 기쁨도 있지 않겠니? 그의 말에 정희가 미소를 지었다. 긴장으로 굳었던 얼굴이 풀리며 몇 해 만에 따뜻한 웃음이 번졌다. 그날 이후 준혁은 퇴근 후 부모님을 위해 장을 보고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다. 민지는 주말마다 와서 함께 반찬을 만들고 정희와 병원 진료, 일정을 챙겼다. 결혼이라는 이름은 잠시 멈추었지만 가족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식탁 위에 운동화는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절망의 상징이 아니라 버팀목 같은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낯설게 들리시나요? 사실 지금 한국의 수많은 가정에서 비슷한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집값은 여전히 연봉의 10배가 넘고 수도권 직장인의 하루 평균 통근 시간은 1시간 반을 훌쩍 넘습니다. 1인 가구 비율은 이미 전체의 3분의 1을 넘었고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부모들은 자식에게 차라리 결혼을 하지 말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낡은 운동화에 담긴 시간처럼 부모 세대의 삶은 이미 닳고 닳았습니다. 이제는 자녀의 미래까지 그 무게로 짓누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바로 그것이 결혼을 하지 마라는 말의 진짜 속뜻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걱정을 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면서도 결혼이라는 제도가 오히려 짐이 될까 두려운 마음. 이 이야기는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 영통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이른 아침 창가에 선 이재호는 따뜻한 커피를 들고 신문을 펼쳤다. 군청에서 35회를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그는 현재 매달 공무원 연금 약 260만 원을 꼬박꼬박 받고 있다. 아내 김미선 67은 옆에서 꽃화분에 물을 주며 말했다. 여보, 오늘도 아침 운동 나갈 거죠? 아파트 산책로가 요즘 벚꽃이 예쁘대요. 재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여유롭게 걸을 줄이야. 둘의 대화는 소소했지만 그 안에 오랜 준비의 결과가 담겨 있었다.
자녀 2명은 이미 독립했고 손주들이 가끔 놀러 올 뿐이었다. 거실 한쪽에는 손주들이 두고 간 블록 장난감이 놓여 있었고 냉장고에는 집 앞 마트에서 사온 신선한 채소들이 채워져 있었다. 재호의 집안 풍경은 평범했지만 부모 세대가 걱정 없이 보내길 꿈꾸던 노후 그 자체였다. 하지만 이 평화가 하루아침에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20해 전 재호가 49살이던 시절 IMF 외환위기의 충격이 한창 잦아들 무렵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둘 대기업 구조조정에 휘말려 집을 팔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느 날 중학교 동창이던 철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야, 이재호. 지금은 땅이다. 인천 신도시에 들어가면 돈방석 앉는 거야. 퇴직금 미리 당겨서 투자해라. 재호는 잠시 흔들렸지만 아내 미선의 한마디가 그를 붙잡았다. 여보, 당신은 늘 말했잖아. 공무원으로 평생 일한 이유는 안정성이라고.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한탕이 아니라 꾸준함이야. 그날 밤 재호는 낡은 가죽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남들이 돈 버는 걸 부러워하지 말자. 내 자리 지키는 게 내 가족 지키는 길이다. 그 이후에도 유혹은 많았다. 특히 2000년대 초반 부동산 값이 치솟을 때였다. 주변의 공무원 동료들조차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여러 채 사들이며 노후가 든든하다는 말을 자주 했다. 하지만 재호는 무리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매달 일정 금액을 공무원 연금 추가 적립과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에 넣었다. 여보, 애들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하지? 아내가 걱정하던 해마다 재호는 미리 마련해둔 교육저축을 꺼내 보이며 대답했다. 걱정 마. 등록금은 준비해놨어. 조금 빠듯해도 빚은 지지 말자. 당시에는 친구들에게 너무 보수적이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보수성이 가족을 지켜낸 방패였다. 갈등은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왔다. 2015년 재호의 큰아들이 취업을 앞두고 결혼을 고민할 때였다. 아들은 말했다. 아버지, 집값이 너무 올라서 전세 보증금만 해도 억 단위예요. 결혼을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재호는 자신이 젊을 때부터 차근차근 모아둔 주택 청약저축과 지방 아파트 한 채를 내주었다. 아들아, 집은 넓지 않아도 된다. 다만 빚 없는 시작을 해야 한다. 아버지가 젊을 때부터 준비한 게 이거다. 아들은 눈시울이 붉어졌고 며느리 될 사람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재호는 가족에게 늘 강조했다. 우리 세대가 겪은 고생을 너희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다. 내가 신중하게 살았던 이유가 바로 이거야. 2019년 겨울, 재호에게도 시련은 찾아왔다. 아내 미선이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것이다. 고혈압이 갑자기 악화돼 응급실로 실려갔을 때 가족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다. 병실에서 의사는 신중하게 말했다. 앞으로 꾸준한 약물 치료와 생활 관리가 필요합니다. 치료비는 매달 일정하게 들어가실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재호의 머릿속을 스쳐간 것은 오래전 수첩에 적어둔 문장이었다. 남들이 돈 버는 걸 부러워하지 말자. 내 자리 지키는 게 내 가족 지키는 길이다. 만약 그때 무리한 투자를 했다면 지금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수술비와 약가, 병원비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지만 그는 놀라지 않았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예금, 이자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병실에서 미선이 조용히 말했다. 여보, 괜히 당신 고생만 더 시킨 것 같네. 재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답했다. 당신이 있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준비할 수 있었던 거야. 앞으로도 걱정 말고 치료에만 집중해. 그 순간 자녀들은 부모의 대화를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특히 큰아들은 속으로 다짐했다. 나도 아버지처럼 살아야겠다. 시간은 흘러 2025년 봄. 미선은 꾸준한 관리 덕분에 건강을 회복했고 지금은 다시 산책길에 함께 나설 수 있었다. 벚꽃길을 걸으며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옛날에 고집을 안 부렸더라면 아마 지금 우리 삶은 달라졌을 거야. 아파트 여러 채를 샀다가 빚더미에 앉았을 수도 있겠지. 재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난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무너지지 않길 바랐던 거지.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의 선택과 결심이 담겨 있었다. 주변 친구들 중엔 아직도 빚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자녀 결혼 지원으로 노후를 망친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재호는 다르다. 지금 누리는 이 평온은 그때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다라는 사실을 온 가족이 깨닫고 있었다. 손주들이 주말마다 집에 놀러 오면 거실은 웃음으로 가득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서 재호와 미선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밑 작은 글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빚 없는 인생, 후회 없는 노후. 여러분, 이재호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남들처럼 욕심내지 않고 조금 느리더라도 꾸준히 준비한 결과였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 덕분에 치료비도 자녀 지원도 큰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가족 간의 평온이 지켜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도 저렇게 나이 들어서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사실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무리한 투자를 피하고 작은 습관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노후를 지켜주는 힘입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재호는 늘 같은 말로 대화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게 아니야.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지켜주는 게 진짜 부자지. 이 말은 그의 자녀뿐 아니라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결국 노후의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평생 쌓아온 작은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말이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문제는 단순히 한 가정의 사정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공식 통계 수치를 보면 왜 부모 세대가 자식들에게 차라리 결혼하지 말라는 말을 꺼낼 수밖에 없는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약 22만 건으로 잠시 반등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혼인율은 인구 1000명당 3건 안팎으로 떨어지며 역대 최저 수준을 이어가고 있고 출산율은 겨우 0.75명에 머물러 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 통계청 2024년 출생 사망 혼인이혼 통계 1인 가구의 비중 역시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결혼과 가족이라는 제도가 더 이상 보편적 선택이 아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수치입니다. 여기에 주거 부담도 심각합니다. 한국은행과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의 주택 가격 소득 비율 PIR은 11배를 웃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평균 소득으로 집을 마련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1회 이상 모아야 한다는 뜻이지요. 게다가 가처분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률 RIR도 평균 15%가 넘고 청년 신혼세대에서는 이 비율이 20%를 넘는 경우도 흔합니다. 통근 시간 역시 문제입니다. 통계청과 이동통신 3사가 공동으로 발표한 통근 실험 통계 2024에 따르면 수도권 직장인의 하루 평균 통근 시간은 무려 80분을 넘어섭니다. 직장과 집 사이에서 하루 1시간 반을 길에 쏟아붓는 구조 속에서 과연 결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을까요? 해외 통계도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ECD 패멀리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국은 법적으로 긴 육아휴직 제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보전율은 4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실제 사용률은 낮은 편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스웨덴은 부모가 번갈아 쓰는 육아휴직이 일상화되어 있고 보전율도 높아 부모들이 큰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합니다. 반면 한국은 제도는 길지만 현실은 얇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제도적 괴리감 때문에 부모 세대는 자녀가 결혼 후 맞닥뜨릴 돌봄 부담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피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와 ILO가 발표한 2023년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청년층은 노동 강도와 장시간 근무로 인해 가족 형성과 육아가 불가능하다는 응답을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노동환경과 사회제도가 결혼을 막는 또 하나의 벽이 되고 있는 셈이지요. 국내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3년에 발표한 청년 세대의 결혼 출산 인식 조사에 따르면 미혼 청년 중 절반 이상이
경제적 불안정 때문에 결혼을 미룬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주거 문제 해결이 선행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다는 응답도 40%를 넘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고서에서는 청년 여성들이 특히 경력 단절과 돌봄 부담을 이유로 결혼을 기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외 논문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영국 런던 정경대 LSE 연구팀이 2022년에 발표한 메리지 언드 제커나믹 PRECARITY에 따르면 소득 불안정과 주거비 부담이 커질수록 혼인율이 뚜렷하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도쿄대 사회학 연구소의 2023년 연구도 일본 청년 세대가 결혼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로 장시간 노동과 주거 불안정을 꼽았는데 이는 한국 상황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 모든 수치를 종합하면 분명한 사실 하나에 도달합니다. 결혼이 개인의 의지나 사랑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제적 안정, 주거 기반, 돌봄 시스템이 함께 받쳐줘야 가능한데 지금의 한국 사회는 이 세 가지 모두에서 구조적 불안정을 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조언합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생태계 속에서 이뤄지는 선택이다. 따라서 주거, 노동, 돌봄의 삼각축이 안정되지 않으면 결혼은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수치와 분석은 특정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는 말 실감 나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무겁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할까요? 단순히 결혼을 미루자 포기하자 해서 멈춘다면 세상은 점점 더 고립된 개인들로만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주거 안정. 둘째, 노동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 셋째, 실질적인 돌봄 지원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여야만 젊은 세대가 안심하고 결혼과 가족을 선택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도 이런 문제의식을 알고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부터 신혼희망타운 2.0을 확대하여 결혼 초기 가구가 전세나 월세 부담 없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공공분양주택을 늘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여기에 맞춰 역세권 첫집 프로젝트를 통해 교통 편의성이 높은 곳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며 특히 신혼부부와 청년층에게는 주변 시세의 70%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해 부담을 낮추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을 운영해 오래된 다세대 연립주택을 리모델링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청년주거 불안을 줄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수도권 직장인의 평균 통근 시간이 하루 1시간 반을 넘어서는데 이런 구조에서는 결혼은커녕 연애조차 힘든 게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사 5일 근무제 시범사업,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인프라 강화 등이 대표적입니다. 인천시는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시차 출퇴근제를 도입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부산시는 스마트워크 센터를 도심 곳곳에 설치해 통근 시간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모여 장기적으로는 시간 빈곤을 완화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세 번째는 돌봄 문제입니다. 아무리 집과 시간이 주어져도 돌봄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혼과 출산은 이어질 수 없습니다. 정부는 현재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맞벌이 부부가 야간 주말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24시간 긴급 돌봄 센터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전시는 2024년부터 아이 키움 긴급 돌봄 전담반을 운영해 직장인 부모들이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출장에도 안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는 마을 돌봄 협동조합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모델을 실험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체 회복과 비용 절감 효과를 동시에 가져온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스웨덴은 부모가 육아휴직을 반드시 분할 사용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아 남녀가 돌봄을 함께 나누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독일은 엘테른겔트 ELTERNGELD라는 제도를 통해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 모두에게 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휴직기간 동안 소득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프랑스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시민연대 계약 PACS 제도를 통해 동거 가구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고 세금 혜택과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결혼을 강요하지 않고도 가족 형태를 다양하게 인정하는 방식으로 젊은 세대의 결혼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의 제도를 보면 한국 사회도 결혼만이 가족을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삶의 형태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실질적인 조언은 이것입니다. 결혼이나 자녀 문제를 자녀 세대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부모 세대도 함께 사회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동네 주민센터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 신혼부부 주거 지원, 시간제, 돌봄 서비스, 지역 공동육아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우리가 작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참여하거나 요구해야 제도가 빠르게 개선됩니다. 또한 해외 사례에서 보았듯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가족 형태를 존중하는 흐름이 이미 세계적 대세입니다. 한국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은 변화의 흐름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정된 사고를 버리고 새로운 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목소리를 높여 더 나은 시스템을 요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자녀 세대를 위해 그리고 우리 자신의 노후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일 것입니다. 한 켤레의 낡은 운동화는 평생을 버텨온 아버지의 어깨와 닮아 있습니다. 그 다른 자국마다 흘린 땀이 스며 있고 그 끊어진 끈마다 지켜낸 가족의 시간이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집의 창가에는 새 신발처럼 반짝이는 웃음과 오늘도 가볍게 걷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지켜냅니다. 결국 그 차이는 오래전 작은 선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눈 두 가지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한쪽에는 중소기업에서 평생을 일하고도 무리한 현실에 막혀 자식의 결혼 앞에서 눈물로 잠시만 미루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낡은 운동화에 새겨진 세월만큼 그 가정의 어깨는 무겁고 고단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쪽에는 공무원으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남들이 부러워할 투기를 마다하고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작은 원칙으로 가족의 평안을 지켜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거실에는 불안이 아닌 웃음이 있었고 손주들의 발자국이 가득 새겨진 사진 속엔 후회가 아닌 감사가 남았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길고 그 길은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어떤 신발로 걸을지는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은 아버지처럼 끝내 무너질 수도 있고 꾸준히 준비한 아버지처럼 평온한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작은 습관을 지키고 무리하지 않는 선택을 하고 가족과 함께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 과정이 바로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씨앗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같은 교훈을 남겨야 합니다. 무조건 해라가 아니라 함께 준비하자라는 말로, 남들처럼 살아라가 아니라 너의 속도로 가라라는 격려로 자녀 세대가 짐이 아니라 희망을 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도 낡은 운동화 같은 삶을 붙잡고 계신가요? 아니면 새 신발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웃고 계신가요? 오늘 이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단 하나, 가족과 함께 웃으며 눈물 대신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 나는 내 가족의 내일을 위해 오늘부터 준비하겠다. 그 다짐이 모여 비참한 노후와 행복한 노후의 갈림길에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자녀가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 부모님은 끝까지 지혜로운 선택을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준비해 나가길 바랍니다.